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중하고 무겁게? 아니면 쉽고 가볍게?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인생은 짧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라고. 그렇다면 이건 가볍게 살라는 말일까요? 여기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 그는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의 브루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야나체크 음악원의 음악학 교수였고 쿤데라도 이 음악원에서 공부합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음악적 배경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겠네요. 그는 프라하의 카렐 대학에서 철학, 음악, 연극 아카데미 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이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가르칩니다. 1967년 농담을 발표함으로써 체코의 귀재로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는데요. 그런데 1975년에 발표한 웃음과 망각의 책 때문에 체코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어 프랑스로 망명하여 정착합니다. 1984년에 발표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4년 후에 필립 카우프만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거의 대표작으로 1968년에 발생한 프라하의 봄 이후 소련의 체코 점령을 배경으로 사랑과 성,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주인공들의 방황을 통해 현대인의 분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의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과 삶과 죽음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무게로 조명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프라하에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 토마 씨는 아들 하나를 낳고 이혼한 후 오래 사귄 여자 화가 사비나를 비롯해 여성 편력이 대단한 남자입니다. 한편 사비나에게는 대학 교수인 프란츠라는 애인이 있습니다. 토마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시골 호텔 카페에서 일하는 테레자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토마 씨와 테레자 그리고 사비나와 프란츠 이 두 커플의 사랑을 통해 삶의 의무인 무거움, 필연과 삶의 자유인 가벼움, 우연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토마 씨의 서술을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후생을 비교하여 바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einmal ist keinmal. 이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을 뒤털어 이 생각을 바탕으로 쿤데라는 한 번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의 무의미함을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쿤데라는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이 의미하는 가벼움과 베토벤 곡의 모티브 중 하나인 그래야만 한다, 에스무스 자인의 무거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토마시의 모습을 그립니다. 베토벤의 작품 번호 135, 마지막 사중주 4악장의 핵심 악장의 모티브인 에스무스 자인, 그래야만 한다가 뜻하는 것의 당위이며 가벼운 곳에서 무거운 곳으로의 전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태도 가운데 쿤데라는 삶의 이 모순된 무게 사이에서 저울질해가며 방황하는 군상을 그려나갑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어보고 삶을 진중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아닌가요? 너무 진중하면 또 너무 무거워지겠죠? 가벼움과 무거움. 쿤데라는 이 책 첫 장에서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을 뒤틀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와중에 30만 흑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 면모가 바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전쟁이 영원한 회기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면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전쟁은 우뚝 솟아올라 영속되는 한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그 전쟁의 부조리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프랑스 역사의 자부심도 덜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 세월조차도 그저 말뿐, 새털보다 가벼운 이론과 토론에 불과해서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못한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와 영원히 등장을 반복하여 프랑스 사람의 머리를 자를 로베스피에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은 세상사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컬는 것이라고 해두자. 다시 말해 세상사는 덧없는 것이라는 정상 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실 이 정상 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다. 곧 사라지고 말 덧없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석양으로 오렌지빛을 띤 구름은 모든 것을 향수의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 단두대조차도.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의 불꽃에 사로잡혔다. 나는 히틀러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 사진 몇 장을 보곤 감격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서 보냈다. 내 가족 중 몇몇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되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줬던 히틀러의 사진에 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히틀러와의 화해는 영원한 회귀란 없다는 데에 근거한 세계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심각한 도덕적 변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서하며 따라서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잔혹하다. 영원한 회개의 세상에서는 몸짓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는 책임의 짐을 떠맡는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의 영원한 회개의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영원한 회개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를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묵직함은 진정 끔찍하고 가벼움은 아름다울까? 가장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만들어 땅바닥에 깔아눕힌다. 그런데 유사일에 모든 연애시에서 여자는 남자의 육체의 하중을 갈망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은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이것이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했던 문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빛, 어둠, 두꺼운 것, 얇은 것, 뜨거운 것, 찬 것, 존재, 비존재와 같은 반대되는 것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는 이 모순의 한쪽 극단은 긍정적이고 다른 쪽 극단은 부정적이라 생각했다. 이 이론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 선명한 것, 뜨거운 것, 가는 것, 존재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극단적 이분법이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안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예외다. 무엇이 긍정적이고 묵직한 것인가, 혹은 가벼운 것인가?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의 말이 맞을까? 이것이 문제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토마시는 3주 전에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테레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1시간 남짓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역까지 배웅하고 그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줬다. 열흘 후 그녀는 프라하에 있는 그를 찾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펄펄 끓었고 독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른 뒤 몸이 회복되자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그녀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소파에 누운 이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 그의 삶에 등장했던 어떤 여자와도 닮지 않았다. 그녀는 애인도 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서 꺼내져 그의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인 아기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신혈의 약간 텁텁한 냄새가 느껴졌고 그는 마치 그녀 육체의 엄밀함 속에 파묻히고 싶다는 듯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녀가 오래전부터 그의 품속에 있어 왔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상상이 들었다. 불현듯 그녀가 죽고 나면 자신도 살아남지 못하리란 것이 너무도 당연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 곁에 나란히 누워 함께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사랑의 부적격자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한없이 자책하다가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테레자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밑거름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밑거름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거름은 완성작 없는 초안, 무용한 밑거름이다. 토마시는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 Einmal ist keinmal.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면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마시는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자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듯 환희의 분위기 속에서 이혼을 치러냈던 거였다. 그때 그는 자신은 어떤 여자이든 간에 한 여자와는 살 수 없고 오로지 독신일 경우에만 자기 자신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는 테레자의 엄청나게 무거운 트렁크를 침대 곁에 놓았다. 그는 단실 내에 부인, 아들, 어머니, 아버지를 성공적으로 떼어버렸다. 그의 몫으로 남은 유일한 상속 재산은 여자들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그는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야 했고
그 타협점을 그는 에로틱한 우정이라 불렀다. 그는 애인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았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 감성이 배제된 관계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해 주진 않았다. 오로지 사비나만이 그를 잘 이해했다. 그녀는 화가였다. 토마시는 프라하에서 테레자에게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사비나에게 부탁했다. 사비나는 에로틱한 우정의 불문율이 명하는 바에 따라 테레자에게 주간지 출판사의 사진부 일자리를 찾아줬다. 테레자는 토마시어 여성 편력에 강력한 질투심이 기성을 부렸다. 모든 여자는 토마시어의 잠재적인 여인이었고 그녀는 그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떠나버릴까 계속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련군이 진주한 후 일주일 동안 그녀는 거의 행복과 유사한 일종의 전율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고 외국 기자들에게 필름을 나누어 줬다. 기자들은 필름을 얻으려고 아우성을 쳤다. 그녀는 너무나 대담해져서 시위 군중에게 권총을 겨누는 한 장교의 사진을 가까이에서 찍었다. 그녀는 체포되어 소련군 본부에서 밤을 샜다. 소련군은 그녀를 총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녀는 석방되자마자 거리로 나가 사진을 찍었다. 체코 정치인들은 잡범처럼 소련군에게 끌려갔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소련군에 대한 정오는 술기운처럼 치밀어 올랐다. 정오감에 도취된 축제였다. 도시는 손으로 그린 포스트로 온통 뒤덮였다. 포스터에는 냉소적 글귀, 서시, 시구절, 브레즈네프와 그의 군대 캐리커처가 자극적으로 표현되었다. 그의 군대를 일자 무식한 광대 집단이라고 조롱하는 포스터였다. 그러나 어떤 축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톱체크는 이 타협안을 가지고 프라하로 돌아와 라디오 방송에서 연설문을 낭독했다. 구검생활 엿새 동안 너무도 쇠약해진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다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중간 거의 30초가량이나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의 타협안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 마지 않던 학살과 시베리아 집단 유배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국가를 구해내기는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보헤미아는 정복자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다. 알렉산드르 툽체커처럼 영원히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고 호흡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일상적 모욕 상태로 돌입한 것이다. 테레자는 프라하를 떠나고 싶어 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진실 뒤에 엄폐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거리에서 소련군 사진을 찍으며 그녀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그동안만은 연속극처럼 계속되었던 그녀의 꿈이 중단되어 그녀는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탱크로 무장된 소련군이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 셈이었다. 축제가 끝난 지금 그녀는 다시 그녀의 밤이 두려워졌고 밤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와 유사한 상황을 다시 찾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었다.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고자 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테레자의 망명 욕구를 토마시는 죄인이 유죄 선고를 받듯 받아들였다. 그는 그 선고에 따라 얼마 후 테레자 카레닌과 함께 스위스의 가장 큰 도시에 있게 되었다. 취리히에서 6개월 혹은 7개월쯤 지날 때였다. 어느 날 사비나가 그를 만나러 취리히에 왔고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 토마시는 달팽이가 자신의 집을 메고 다니듯 자기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을 느꼈다. 테레자와 사비나는 그의 삶에 있어서 두 극점, 서로 멀리 떨어져 화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같이 아름다운 극점을 표상했다. 그러나 토마시가 몸 안에 맹장을 달고 다니듯 삶의 방식을 어디에나 지니고 다녔기에
테레자는 언제나 같은 꿈을 꿨다. 테레자는 프라하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녀는 순진하게도 외국 생활이 자기를 바꾸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녀는 토마시에게 짐이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결론을 맺자고 했다. 그리고 카레닌을 데리고 갈 거라고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녀가 떠나가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멍한 상태에 빠뜨렸고 동시에 그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어느 날 테레자는 예고도 없이 그의 집에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떠났다. 그는 테레자에게 얽매여 7년을 살았고 그녀는 그의 발길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갑자기 훨씬 가벼워졌다. 거의 날아갈 듯 했다. 그는 파르메니데스의 마술적 공간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의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만끽했다. 제네바에 있는 사비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난 몇 달 동안 알고 지낸 취리히어 여자들 중 하나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아니다. 그에겐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 테레자와의 추억이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는 미래로부터 존재의 감미로운 가벼움이 그에게 다가옴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중압감에 짓눌리는 듯했다. 수천 톤이나 나가는 소련 탱커의 무게도 이 중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동정심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 자, 에스무스자인. 예, 그래야만 합니다. 파르메니데스와 달리 베토벤은 무거움을 뭔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 같다. 진중하게 내린 결정은 운명의 목소리와 결부되었다. 무거움, 필연성, 그리고 가치는 내면적으로 연결된 세 개념이다. 필연적인 것만이 진중한 것이고 묵직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베토벤의 음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작곡가 자신보다는 베토벤의 해설가에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런 신념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아틀라스가 어깨에 하늘을 지고 있듯 인간도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토벤의 영웅은 형이상학적인 무게를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다. 토마시는 에스무스 자인, 그래야만 한다 라고 되뇌었지만 금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래야만 할까? 그렇다. 취리히에 남아 프라하에 혼자 있는 테레자를 상상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오직 한 번밖에 살지 못하므로 체험으로 가정을 확인해 볼 길이 없고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가 아파트 문을 연 것은 그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였다. 카레닌이 반갑다고 얼굴까지 뛰어올라 만남의 순간이 보다 쉬워졌다. 테레자의 품 안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 취리히에서 자동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느꼈던 이 욕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추위에 몸을 떨었다. 토마시는 몇 년 전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떠올랐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친구 지를 사랑했을 거야. 테레자가 그의 친구 지가 아닌 자기와 사랑에 빠진 것은 철저히 우연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가능성의 왕국에는 토마시와 이루어진 사랑 외에도 실현되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무수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뭔가 가벼운 것,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엇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이런 것이어야만 한다고 상상한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삶이 아닐 거라고 믿는다. 덥수룩한 머리가 끔찍한 침울한 베토벤도 몸소 그의 에스무스 자인을 우리의 위대한 사랑을 위해 연주했다고 확신한다. 토마시는 그의 친구 지에 대해 테레자가 한 말을 떠올리고 그들의 사랑의 역사는 에스무스 자인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는데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7년 전 테레자가 살던 도시의 병원에 우연히 치료하기 힘든 편도선 환자가 발생했고 토마시가 일하던 병원의 과장이 급히 호출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과장은 좌골 신경통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대신 토마시를 시골 마을에 보냈던 것이다. 그 마을에는 호텔이 5개 있었는데 토마시는 우연히 테레자가 일하던 호텔에 들었다. 우연히 열차가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남자 그는 술집에 들어가 앉았던 것이다. 테레자가 우연히 당번이었고 우연히 토마시의 테이블을 담당했다. 따라서 토마시를 테레자에게 데려가기 위해 6 우연이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테레자에게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그녀 때문에 보헤미아로 되돌아왔다. 이렇듯 치명적 결정은 7년 전 과장에게 자골 신경통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우연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 우연의 화신인 그 여자가 지금 그의 곁에 누워 깊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다.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 절망의 순간에 항상 그랬듯 토마시는 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테레자의 호흡이 한두 번인가 가벼운 코고는 소리로 변했다. 토마시는 추워도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느낀 유일한 것은 위를 누르는 압박감, 귀향으로 인한 절망감 뿐이었다. 토마시의 심적 갈등, 정말 테레자 입장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가질 않네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